이거는 사회가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은 2015년을 기준으로 30에서 34세, 중간 연령이 만 32세죠. 32세는 결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8년 뒤 2023년에는 32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3명 중 2명이 혼인신고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이 높을수록 남성은 결혼 출산율이 높고 여성은 높을수록, 그러니까 여성이 소득이 높을수록 비혼 비출산 선호 경향이 높음. 이 경향이 저도 주변에서 보이기는 해요. 사실 남성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소득이 높으면 결혼하거나 출산을 많이 하고, 여성이 높은 경우에는 물론 높은 친구들 중에서도 결혼 많이 하긴 하지만 애 안 낳고 그냥 혼자 있는 분들도 많이 보여요. 그래서 만 32세를 기준으로 하면 이제 혼인이 완전히 급감을 했다. 그래서 이제 15년부터 23년까지 이제 결과를 이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2015년의 경우에는 이제 83년생이죠. 그때 당시에 요게 32세였다는 뜻이에요. 요게 32세였다는 뜻인데 52.7%가 이제 혼인을 한 상황이었고요. 2023년은 지금 91년생인데, 야, 이게 91년생이 32.3%예요. 이거 확실히 많이 떨어졌다. 2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 만 32세 혼인 급감에서 이제 남성은 더 많이 떨어졌죠. 당연히 원래 보통 남성이 한 2세 정도 연상인 결혼이 더 많은데, 남성은 42.8%에서 24.3%로 거의 그냥 4명 중 1명만 결혼한 거예요. 만 32세. 잠깐만, 제가 만 33세에 결혼했거든요. 제가 만 33세에 결혼했는데, 그때도 제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더 심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남성의 경우에는 24.3%만 지금 결혼한 상황이고, 32세 기준으로. 여성의 경우에는 좀 나은데, 여성도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63.2%에서 41.3%로 급감을 했다. 누적 혼인 비율 보면 여기 지금 체크를 해놨는데 이렇게 나와요. 91년생. 자, 90년생은 그래도 좀 더 89년생 45.6%예요. 근데 이것도 심각해. 지금 23년 기준 자료긴 한데 2년 전이죠. 2년 전에도 절반이 결혼 안 했어요. 저 나이 때도. 근데 51, 56년 뭐 이렇게 해서 늘어나긴 하는데 실제로 그렇다. 그다음에 이제 출산 경험의 경우에도 이제 누적 출산 1회 이상 경험 비율이 이제 2015년에는 36.6%. 적어도 한 명이라도 낳은 비율이 이 정도는 됐는데 23년 19.8%였습니다. 지금 저희 아이가 24년 1월생이거든요. 그러니까 13년생에 근접해 있는데 많이 안 나왔어요. 주변을 봐도. 자, 그다음에 출산 경험도 절반으로 남성이 27.1%, 13.5%로 감소. 여성의 경우에도 26.8%로 감소입니다. 32세 기준. 맞아. 요즘에 혼인신고 많이 안 하긴 하죠. 불리하니까. 생초 이런 거 놓치죠. 진짜 그것도 이거 아직도 안 고쳤어. 이거를, 아니, 원래는 집이 없다가 부부 중에 한 명이 집을 사놨어요. 근데 결혼을 하면은 생초 혜택을 잃어. 이게 그냥 이럴 거면 혼인신고 안 하고 둘 다 생초 혜택을 해가지고 부동산을 산 다음에 혼인신고 안 하고 사는 게 나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세법 체계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부부 가구를 하나로 묶어서 계속 생각을 해요. 특히 중과세 관련 부분, 그러니까 뭐 1가구 2주택 같은 대표적인 그건데, 그걸 수정해줘야 되는데 원래 본질적으로는 그걸 수정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물론 예전에 부부간에 이렇게 옮겨가지고 탈세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랬던 거는 알죠. 연어는 알지만 지금 단계가 왔으면 아이를 더 많이 낳고 결혼을 많이 하는 게 나라에서는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실. 근데 이제 이런 걸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하겠죠. 그래서 30대 초 미혼 비율은 그냥 계속 늘고 있다. 그래서 이때는 이 나이가 뭐였냐면 노총각 노처녀였죠. 사실 이미 30세를 보통 노총각 노처녀로 봤었거든요. 이때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노처녀의 기준치가 지금 노총각 한 35세도 더 안 되는 것 같은데, 남자는 아마 37, 여자는 35 정도 되려나? 약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준이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7, 35?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사회적 인식으로 보면. 24년에 이제 30대 초에 이제 이 사이 미혼 비율 남자가 74.7%입니다. 어제 그 30대 남자분들 결혼을 지금 안 하는 걸 수도 있고 못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게 좀 심각하죠. 여자의 경우에는 2000년에 10.7%였는데 24년에 58.0%에서 이제 47.3%포인트 증가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한국은 진짜 정책이 저출산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저출산에 돈은 쏟아붓고 있는데 뭔가 근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은 온 나라가 모든 제도를 출산을 해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사실 가임기 여성이 출산을 걱정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요즘의 실제 문화 그 세태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정말로 저출산을 해결하고 싶은지도 잘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24년 청년층 미혼율 30에 34세 약해서 뭐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 자, 소득에 따른 인식. 뭐 제가 몇 번 강조한 적이 있지만 이제 소득이 높을수록 결혼 출산 선호. 자, 그리고 냉정한 현실은 소득이 높은 남자일수록 이혼율도 낮습니다. 이혼율이 낮아요. 미국에서도 통계가 비슷하게 잡히고요. 이제 한국에서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이 높을수록 결혼 출산도 선호되지만 당연히 이혼율도 떨어집니다. 남성의 소득이 높을수록. 자, 그래서 평균을 초과하는 소득이 54.6%고요. 평균 이하의 소득의 경우에는 미혼이 72.5%,
26.5%. 그리고 이 평균 초과 소득의 경우에는 이제 높아질수록 더 결혼 그 혼인율이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미혼 미출산 비율이 더 낮고 혼인 출산 변화 비율은 더 높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83년생, 뭐 8년생 계속 이제 그 비슷한 이제 흐름 속에서 살고 있고, 여성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소득이 높을수록 비혼을 선호한다. 그래서 평균을 초과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미혼이 흔들고요. 평균 이하 소득이 56.1%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몇 번 강조해 드렸었지만 지금 이렇게 해서 미혼인 분들이 이제 40대에서 50대로 넘어갈 때가 이제 저는 아마 사회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특히 건강을 챙기지 못한 분들의 경우에는 주변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주변 형제들도 뭐 서로 형제간에 그렇게까지 챙기고 이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50세쯤 되면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든요. 보통 50 한 중반쯤 돼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평균 수명이 80세 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때 되면은 그 이제 누군가가 돌봐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돈이 더 많이 드는 구조가 될 거다. 뭐 여자도 이제 비슷합니다. 그래서 평균 초과는 미혼 미출산 비율, 그 다음에 혼인 출산 변화 비율이 더 높다. 혼인 전환율은 비슷하다. 그래서 소득 수준이 평균에 웃돌 경우에는 혼인 전환율은 비슷합니다. 남성은 26.5% 초과 소득자, 여성은 25.3%에서 이제 유사하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통계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가 주택 소유가 결혼에 미치는 영향이거든요. 근데 남성의 경우에 주택 미소유가 미혼 73%입니다. 그리고 주택을 소유했을 시 10년 내 결혼이 20.3%예요.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너무 당연한 얘기가, 이게 지금 문화가 잘못된 게, 집을 가지고 결혼한다는 문화가 돼 있는 나라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니까 그나마 가능한 거지, 일반 외국의 대도시에서 어떤 사람이 집을, 그러니까 진짜 부자들 말고는 뭐 핵심 지역이나 서울 같은 데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혼을 한다? 그 결혼 나이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조가 계속. 그래서 저는 아까 신축 전세는 비추하지만 뭐 신축 말고 조금 이제 구축 석 달이 가서 이제 월세로 좀 버티면서, 뭐 전세로 버티면서 이렇게 해서 돈을 쌓아가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지금 주택을 소유했을 때 확실히 그런 뭐 결혼율이 다르거나 이런 것도, 이게 이제 뭔가 주택 소유를 어떤 결혼의 시발점으로 생각을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결혼의 시발점이 아니라 결혼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사는 게 원래는 맞는 건데, 지금 이게 지금 이상해요. 잘못돼 있어요, 이게 지금. 한국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이상해졌어요. 심지어 솔직히 말하면 심지어 저도, 제가 전문직이고 저희 와이프도 전문직인데 저희 집 사서 시작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희 처형이 있는데, 저희 처형도 저희 처형의 그 남편, 이제 저희 동서 형님이 그 정신과 의사세요. 저희 처형도 교사예요. 근데도 집 사서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정상이에요. 지금 이상해져 있어요. 그래서 막 집을 뭐 사서 시작했는데, 이런 거는 원래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물론 일부의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일부의 분들은 그럴 수 있는데, 약간 이게 주택을 사야지 뭐 결혼을 한다, 뭐 이거는 사회가 예를 들면 이런 거를 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사회가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특히 서울에 집을 사서 결혼한다고? 이거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적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사회가, 아니야, 니네 뭐 예를 들면, 그리고 예를 들면 부모 입장에서 제가 딸이 있잖아요. 제 딸 결혼시킬 때 저는 딸한테 그럴 거예요. 야, 내가 너 도와주지 않으면 너 집 사서 시작하는 게 당연하냐고. 전 솔직히 20살 넘으면은 지원 끊을 예정이에요. 지원 끊을 거고, 대학교 가서 알바도 뛰어보고, 공부도 피똥 싸면서 장학금도 한번 받아볼 생각 해야 되고, 이게 원래는 이게 맞는데, 지금 좀 이거는 지금 사회적으로 이거를 좀 지탄을 하는 분위기가 돼야 돼요. 지탄.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아니다. 근데 요즘에 어떻게 되고 있냐면, 청년들을 감싸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청년들을 힐링을 해줘. 그래, 너희가 이제 집 사서 시작한 게 당연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제공해 줄게요. 그러니까 스탠스가 뭐냐면, 국가 정부가 스탠스는, 너희 집 사기가 힘들지, 결혼하려면 집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집을 지원해 줄게요. 이게 말이 되냐? 전 세계에 어떤 나라가 결혼을 할 때 집을 들고 시작합니까? 그리고 그게 안 된다고 해서 국가가 그걸 지원합니까? 그러니까 임대주택 같은 거 지원은 해줄 수 있지만 이거는 아니야. 근데 저는 대출을 조금 해줘가지고 신혼부부가 대출 받아서 열심히 살게끔 하는 구조는 좋다고 생각해요. 사실 뭐 신혼부부나 이렇게 해서 조금 요쪽에는 대출을 조금 풀어주는 거야. 한 8, 90%로 LTV를 예를 들어서 풀어줘.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래도 처음에 이제 내 집을 갖고 살면서 대출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게끔 하는 구조,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싸게 집을 공급해주겠다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공공임대나 막 이런 쪽으로 공급해주겠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주거정책 방향성이 좀 약간 20대 30대 친구들이 일단은 이게 부유해지는 방향성도 아닌데다가 좀 무서워요.
이게 이상합니다, 지금. 그래서 대부분 지금 부모님이 자기 자산을 쪼개서 이제 보통 이제 지원을 하죠. 근데 이게 이제 부유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부유하신 분들이야 뭐 원래 상관이 없는데 일반적인 중산층의 경우에도 부모가 자기 자산을 쪼개 가지고 보통 지원을 해 주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요게 지금 사실 이렇게 썩 좋아 보이는 구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그렇고 뭐 주택 사유가 미치는 여성은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주택 여부에 따른 결혼 차이 거의 없고요. 미소유나 주택 소유자 간 지금 결혼 비율이 큰 차이가 없죠. 그래서 이제 자가를 부여한 30대 초반 비중 갈수록 줄어듦. 이거는 뭐 집값이 오르니까 어쩔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전체 가구주 가운데 30에서 34세 가구주의 비율이 2000년에 12%에서 24년에 7%다. 이게 줄었죠. 그리고 이 기간 30에서 34세 인구 비중은 8.9에서 7%로 소폭 감소했다. 요 감소폭보다는 위에 이제 이 가구주 비율로 봤을 때 감소폭이 좀 크죠. 그래서 이게 자가 보유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20대 때 집 못 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30대 초중반에 집을 사서 그래도 부동산으로도 좀 그러니까 물론 모든 부동산이 오른다는 게 아니라 그런 관점은 아닌데 그래도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뭐 지금 이제 생애 최초는 70%로 풀어주고 하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 이제 뭐 정책 구조 자체가 전체적으로 매물이 잠기게 만드는 거라서 이게 30대 초반 분들한테 이게 유리한 정책 방향인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전 사실 불쌍하고 20대랑 30대 초반 분들이 지금 안타깝고 그다음에 이거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구조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결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집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부분도 물론 통계 조사로 하면 나오겠죠. 나오긴 나오는데 원래 그냥 좋은 짝을 찾을 수 있으면 결혼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사실은. 짝이 중요한 거지 집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은 물론 유리하죠. 물론 유리한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그 집을 못 소유해서 결혼 못 한다기보다는 같이 으쌰으쌰해서 돈을 모아갈 짝을 못 찾는 게 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왜냐면 이걸 집을 이제 해오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풍조 속에 있는 그면은 이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건 좀 있다고 보고요. 연끌도 능력이라고 하지만 원리금 낼 때면 아등바등하죠. 근데 뭐 사실 생각해 보면 원리금 내면서 아등바등하는 게 나쁜 삶일까 싶어요.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해봐요. 원리금을 내는 게 나쁜 삶인가? 원리금을 내서 내가 자산을 물론 이거는 이제 자산이 좀 가치가 올라줘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투자를 잘 해야 된다는 관점이 있긴 있는데 그 원리금을 갚아가는 과정이 되게 어떻게 보면 보람찬 과정일 수도 있잖아요. 단지 그 원리금을 갚느라 뭐 예를 들면 보통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원리금을 갚느라 소비가 줄어드니까 뭐 경제가 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실제 연구를 보면은 집값이 오르면 소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출 원리금의 문제도 있지만 집값 상승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사실 소비에 영향을 주니까 맞아요. 원리금은 이제 저축 개념이고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게 글쎄요 뭐 자기가 갚을 수 있는 선이라고 하면 근데 이거죠. 내가 조금만 까딱 잘못했을 때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못 갚아서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챙기라는 거지. 원리금 갚아가는 게 되게 보람찬 삶이고 그 정책 대출 같은 경우에 거치 시기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1년 정도는 또 이자만 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까지 대출을 뭐 죄악시할 필요는 없다.